먼저 선생님들 간단히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오늘 책을 번역하신 주연 주인의 선생님 박태현 교수님인데요. 지금 현재 그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에 교수로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이런 환경운동과 관련돼서 거기에 대한 지구법 기획하고 계시고 또 실천하고 계십니다. 박태현 교수. 이영준 위원님은 본인이 한 모습. 예,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준 변호사고요. 현재 강원도의회에서 조례 만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전공을 법이랑 생태학을 다 했는데 어떻게 이런 관련된 책이 나와서 번역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이 굉장히 어렵게 또 귀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지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로 계신 김도균 교수님이시고요. 지금 한국법철학회 연구이사시고 이쪽 방면으로 너무나 많은 정보와 함께 활동을 하고 계셔서 저희들이 영광스럽습니다. 김도균 교수님. 네,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워낙 또 저희들 모임에 저희들이 늘 초빙하고 싶었던 선생님입니다. 지금 연세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에 계신 강호준 교수님이신데 지금 제가 같은 학교인데 과를 정확하게 헷갈리네요. 지금 선생님께서 건설환경공학이시죠? 네. 과를 우리 강호준 교수님. 네, 그리고 오늘 또 아주 젊은 분입니다. 아주 미래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정말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지금 서울대학교 도시연구소의 연구위원으로 있는 김준수. 저희들이 이제 그 내용에 관한 시간을 좀 더 갖고자 그냥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고 우선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기에 대한 그 인사말하고 출간하게 된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그 경과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정혜진 변호사님께서 누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법 센터장 맡고 있는 정혜진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이것까지 조금 경과를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2015년에 이제 같이 모여서 지난번에 번역된 야생이 와이드로 공부하면서 우리 강도시 변호사님이랑 연합분들이 영국의 환경법 학회랑 그리고 휴먼 칼리지 이런 데를 둘러보기 위해서 2016년 2월에 영국에 갔었습니다. 거기에서 휴먼 칼리지를 가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 이컬러지 오브 로라는 책을 추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저희가 우고 마테이라는 사람은 저는 사실 좀 잘 몰랐고 프리츠프 카프라는 베스트셀러 작가니까 물리학자인데 법학자와 같이 책을 썼다. 그거 자체가 굉장히 좀 흥미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책을 사서 한 2016년에 저희가 또 박지영 교수님께서 야생의 법 번역해 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같이 지구법 학회 회원들이랑 같이 공부를 했었어요. 한 두세 번에 나눠서 세미나식으로 했는데 그리고는 이제 그게 2017년이고 출판 번역하는 그런 권리도 없고 그러면 어쨌든 경희대학교하고 또 도움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출간을 하게 됐고 번역하신 우리 교수님과 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좋은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의 김한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그 이문재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님께서 이 책의 번역의 의의에 대해서 더 간단한 인사말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만든 책이 한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 군데서 눈에 띄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인사말 기기할 자격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우선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책을 추천해 주신 강우식 대표님하고 번역해 주신 두 분 선생님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 제목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제목은 제가 정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그 원서의 제목을 그대로 쓰는 것이 그 원칙이긴 한데 여기 지금 한국 사회의 어떤 분위기랄까 무슨 맥락 같은 걸 보면 전환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하는 것이 이 책이 갖고 있는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안식년 또는 명구년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있습니다. 안식도 안 되고 연구도 안 되는 특이한 분야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올 지난 여름에 나왔는데 이 책의 그 후반부 편집 작업에는 제가 깊이 관여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책을 만드신 분들 또 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이 책에 약간의 어떤 교훈이 있다는 걸 발견하실지 모르겠는데 2쇄에 들어가게 되면 좀 본격적으로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붙잡고 있는 화두와 같은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한 119년 전, 그러니까 1900년도에 영국의 그 작가이자 그 역사학자인 웰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는 교육과 재난 중 누가 승리하느냐에 달려있다. 이 명제를 들이대면 지난 한 세기 넘게 교육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이 문장을 지금 우리가 같이 생각하게 된 이 책과 연결시키면 저는 미래는 우리의 미래, 인류의 미래는 법체계와 재난 중 누가 승리하느냐에 달려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국립 공주대에서 한번 독서 토론 워크숍을 했었고요. 또 제가 몸담고 있는 경희대에서도 이 책 서평 연장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저도 물론 그렇지만 우리가 법에 대해서 너무 무심했구나. 그리고 지금 우리가 대재난을 앞두고 있는데 이 대재난을 오게 한 핵심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무심하게 넘겨왔던 법체계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이 자리가 이 책이 보다 널리 이렇게 익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 책 번역하신 선생님께서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대충은 또 읽으시기도 하고 그렇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친절하게 15분 정도만 책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제가 이걸 독해를 할 능력은 없고 그냥 이 법의 전반적인 이론이 이런 것도 정확하게 전달할 자신이 없습니다. 보면서도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읽고 또 예전에 이제 단편적인 어떤 내용들만 기억에 있고 전반적인 어떤 책의 그림을 그리는 게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게 이 책이 가진 저는 하여튼 그만큼 하여튼 이 사유 체계가 하여튼 좀 함축된 그런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친절한 설명이라기보다는 아마 불충분한 요약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서문에서 보면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저자들이 이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를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근대적 세계관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인류 문명의 위기에 근원이 이제 근대적 그 세계관이라고 보고 있고 이 근대적 세계관을 과학과 이제 법이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라는 것을 이제 밝히는 것.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 과학에서 어떤 패러다임 세계관이 이제 변화되는데 여전히 이제 법에서는 완전 이제 근대적 기계론적 세계관이 반영된 그런 한 법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통해서 이걸 이제 극복하고 새로운 어떤 세계관 반영되는 그런 어떤 새로운 법 질서로의 어떤 전환이 필요하다. 그걸 이제 생태적 법 질서라고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책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하는 주제고요. 이 주제에 관해서 잠깐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인간 문명의 위기, 전 지구적인 위기는 이제 근대적 세계관에서 이제 발원됐다. 이 근대적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이냐? 한마디로 이제 기계론적인 세계관이다.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계론적인 세계관은 16세기부터 18세기 근대 과학에 의해서 이제 형성이 되었다. 하면서 이 근대 과학 세계관이 형성한 주요 학자들을 이제 좀 기술을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갈릴레오, 그다음에 베이컨, 데카르트, 뉴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로크를 이야기합니다. 갈릴레오에 의한 어떤 정량화 개념, 그다음에 이제 베이컨의 인간의 자연에 대한 지배, 그다음에 이런 개념. 데카르트의 잘 아시겠지만 유언론 이야기를 하고 뉴턴의 또 객관적이고 고정불변한 어떤 자연 법칙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로크에 의한 원자화된 어떤 개별 주체적인 어떤 그런 시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근대 기계론적 세계관이 이제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대 기계론적인 이제 세계관이 이제 법학을 지배를 하면서 그에 대한 패러다임이 생기게 되는데 바로 이제 합리주의적이고 원자론적이고 대체주의적인 시각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법학의 두 구성 원리를 소유권과 국가 주권으로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은 우리 인간 행위 주체와 분리된 하나의 어떤 객관적인 틀로서 이제 인식을 하게 됐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과학과 법학이 과학에 의한 자연세계의 이해, 기술에 의한 자연세계의 변형, 그리고 재산 및 주권에 의해서 그다음 자연이 착취되고 개량되고 상품으로 변형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과학과 기술, 재산 및 주권이 이제 융합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을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종전에 이제 기계론적 세계관이 이제 세계관에 이제 변화가 생기는데 바로 이제 전체론적인 그리고 생태적인 그러한 세계관으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됐다. 그리고 이 변화 또는 전환에 또는 양자역학이 결정적으로 이제 기여하게 됐다고 하면서 양자역학의 어떤 지혜들을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생명에 관해 생명을 보는 시각 새로운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데 바로 생명을 이제 살아있는 시스템으로 구성을 하고 그 시스템의 두 측면을 이제 네트워크와 흐름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적 사고를 강조를 하고 이 시스템적 사고를 반영해서 우리가 법의 본질을 다시 새롭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적 사고가 반영된 법의 본성에 대한 이해는 바로 법은 공동체에 살아있는 네트워크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네트워크는 이제 뭔가 사회적 의사소통의 네트워크 이거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사소통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믿음 체계, 그다음에 어떤 설명 체계, 그다음에 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체계, 이 믿음과 설명과 가치 공유하는 이 체계를 이제 널리 우리가 문화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의사소통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러한 문화, 이 공유 체계로서의 어떤 문화가 생산되고 유지된다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이 시스템적 사고를 반영한 법에 대한 본성 이해를 전제로 해서 이제 법의 생태학을 이야기를 서술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태학은 이 책에서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자연과학의 한 분야로서의 우리가 알고 있는 생태학이고 또 하나는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이런 의미인데 특정한 현상의 맥락을 규정하는 관계의 패턴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웠는데요. 자꾸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멋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에콜로지는 특정 현상의 맥락을 규정하는 관계의 패턴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이제 법의 생태학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 저자들은 데카르트의 이원론적 접근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래서 인간 행위 주체와 법을 이원론적으로 구분하는 것을 접근 방법을 거부를 합니다. 말하자면 이 내용은 이제 양자역학의 지혜를 빌려고 하는데요. 관찰자와 관찰 대상이 분리된 것이 아니다. 자연은 결국 우리 인간 질문 방법에 노출된 자연이다. 뭐 이런 하이젠베르크의 말도 인용을 하면서 이 대상과 주체의 이원론적 접근을 거부를 하면서 인간 행위 주체와 법을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법은 궁극적으로 인간 외부에서 부과되는 그러한 어떤 객관적 체계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인간 주체의 사고와 행동에 이제 창발을 한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제가 아주 강하게 인상받은 로자 파커스의 이제 그 사례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버스에서 이제 앞자리에는 백인이 타고 크기는 이제 뒤에 타는 게 이제 그 당시에 법이었는데 이 법을 이제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결국 여기서부터 이제 흑인들의 어떤 인종차별 분리 정책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운동이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되게 된 이제 계기가 된 사건인데 이 로자 파커스 사례를 들면서 법은 결국은 우리가 그것을 지킨다고 할 때 이 법이 비로소 드러나게 되고 또 이 법을 지킬지 말지 선택하는 과정에서 법이 형성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철저히 외부에서 부과된 강제 체계로서의 법이라고 하는 이런 그냥 우리가 보통 법률가들이 이제 정의하는 그런 정의는 철저히 거부를 하고 이 행위 주체의 사고 행동 통해서 이제 법이 창발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저자들이 주장하는 이제 생태적 법 질서의 전환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생태적 법 질서는 추상적으로 이제 설명하면 이제 이 생태적 원리, 그러니까 이 지구에서 이제 생명을 이제 계속 부양했던 이 생태의 어떤 생명 부양한 생태적 조직 원리 이런 원리들을 자연 법칙으로 인정을 하고 이러한 자연 법칙을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하고 우리 인간의 법 질서를 거기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맞추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생태적 법 질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생태적 법 질서 아까 근대적 그 법의 이제 두 구성 원리는 소유권과 주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이 생태적 법 질서에서의 기본 구성 요소는 이제 공동체와 관계가 구성 요소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히 커먼드를 강조를 하면서 이
지금 이 현대사회에서는 지나치게 어떤 자본이 과잉으로 생산되어 있고 커먼즈는 과소하게 지금 상실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좀 더 이 커먼즈를 좀 더 회복해야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먼즈의 원리는 바로 이제 보살핌, 책임, 상호성, 참여성 이들 이야기를 하고 결국 그 법도 이제 커먼즈로서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이 커머닝 이 커머닝은 이제 커먼즈를 이제 창출하고 유지하는 이런 행위를 커머닝이라고 이제 그렇게 보통은 이제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좀 근사하게 좀 정의를 합니다. 공동체 형식으로 공동성을 가꾸어 나가는데 참여하는 것이 그 커머닝이다. 공동체, 공동성, 참여. 그래서 이 커머닝을 정의를 하고 이 커머닝을 통해서 결국은 생태적 법 질서를 우리가 창발해야 된다. 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커먼 특히 이제 이 커먼즈와 관련해서 현재 이제 소유권을 이제 우리 지금 법 제도에서 이제 소유권은 기본적으로 이제 가치 추출적 또는 가치 착취적 소유권인데 이 소유권을 이제 생성적 소유권으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된다 하면서 그 사례로 이제 뭐 공동체 토지 신탁이라든지 뭐 공공 신탁법이라든지 또 그리고 지속 가능한 생산의 우호적인 임대차 제도 이런 구체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제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 착취적 소유권의 이제 아주 일반적인 사례가 아마 젠트리피케이션 어떻게 하면 이런 우리가 이제 커먼즈였던 사고를 통해서 공동으로 창출된 공동의 부가 모두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지. 이 만드는 과정이 결국 이제 커먼즈의 회복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이 주체의 어떤 사고의 전환 그리고 어떤 그에 바탕한 행동 실천을 통해서 이렇게 커먼즈를 회복시키는 그런 운동이 필요하고 그런 운동 과정에서 바로 생태적 법이라고 하는 이런 법이 창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사례들을 몇 개 이제 외국 사례들을 까지 들고 있는데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생태적 법 질서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지금 단계에서는 말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그러한 어떤 실천 행위를 통해서 이런 생태적 법 질서가 창발이 된다 될 거다 이야기하면서 그쪽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열린 창을 이제 열어놓으면서 이 책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제가 불충분하게 요약한 내용입니다. 예.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카프라는 물리학자고 그다음에 마테이는 법학자인데 이 책을 같이 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데 그 핵심이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 갖다가 과학에서도 쓰고 법에서도 쓰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만난 것 같은데 이 법이라는 것은 고정된 것이다. 그래서 제가 동가도 기상도 그 문제를 생각나는데 딱 고정돼 있으면 그것이 뭔가 아까 뭐 근대법이라고 해가지고 교수님이 굉장히 비판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비판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돼 있을 때는 그것이 그러니까 아까 양자역학에서 그 주체 객체가 이렇게 분리되지 않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막 더듬거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이런 환경에서 지금 이렇게 되게 창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게 그 조건적으로 계속 변하는 그런 상황을 갖다가 과학에서는 그걸 갖다가 좀 양자역학을 통해서 발전이 됐지만 법에서는 그게 안 됐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법적으로 그 사회라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얘기했던 그런 공동체적 함께하는 그런 곳인데 그것이 가능할까라는 시도를 갖다가 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되게 그 어떻게 보면은 최후의 전환이라고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인 것 같은 그런 지금까지 그런 우리 법질서를 갖다가 더 이렇게 함께하는 법질서 어떻게 보면 공동체적 법질서 그러니까 뭔가 커먼스를 그래서 아까 커머닝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 그런 거는 정말 열려 있고 앞으로 저희가 되게 창조적으로 할 수 있는 측면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다 설명하셨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자연을 바라보고 우주를 바라보고 우리 생명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 소위 말하면 전체론적 우주관에 기초해 있다가 언제부턴가 다시 말하면 근대 자연 세계와에 들어와서 뭔가 이 기계론적으로 변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원자와 개인화를 강조하고 주체와 대체의 구애를 강조하고 자연과 인간의 구애를 강조하고 또 인간의 어떤 이성적인 정신 활동을 강조하면서 이제 자연을 지배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기계적 자연과학관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 기계적 자연관이라고 하는 게 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와서 양자역학의 등장, 다시 말하면 불확정성의 논리라든가 복잡계라든가 혹은 뭐 프랙탈리론이라든가 뭐 시스템이론이라든가 사실 자연과학과는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이제 기계론적인 고정적이고 정적인 어떤 그런 체계에서 바뀌었는데 중세 때 같이 그 과학, 자연 근대 사회에서 자연과학의 혹은 사회과학의 이 철학의 발달과 함께 같이 발달했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그런 기계론적 사고에 머물러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계론적 사고라는 게 제가 이야기로는 크게 나눠서 이제 그 개인의 어떤 주권, 아니면 소유권을 절대적으로 신성시하고 강조하고 국가의 주권, 국가의 통치권을 절대적으로 강조하는. 근데 자연과학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동적이고 시스템적이고 네트워크적이고 이런 거를 인지하면서 바뀌었는데 법은 왜 여전히 그렇게 기계론적으로 남아있는가. 그래서 이 법도 뭔가 어떤 생태적인 다시 말하면 네트워크나 흐름 뭐 이런 것을 강조하는 그런 식의 어떤 패러다임이 전환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전환의 과정이 바로 커먼스 같은 것이고요. 커먼스에 대해서 좀 이따 이제 어떻습니까?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우리 법철학도 전공하시고 법사상을 전공하신 선생님께서 뭐 이 책과 관련돼서 듣고 각각 뭐 우리 이 분야에 다 배가 됐으니까 그냥 그 자기 분야에서 또 관련돼가지고 좀 이렇게 보충하고 뭐 설명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놀라운 책을 번역해 주셔가지고 정말 읽기 좋게 읽기 쉽게 해주셔가지고 읽으면서 제가 감탄했고 주인 지인들한테도 제자들한테도 대학원생들한테 꼭 이 책 강추하겠다. 내가 사서 선물할게. 이런 등등으로 굉장히 했었고요. 정말 좋은 책 번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책을 관통하는 세 가지 키워드는 저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바라봤는데 법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둘러싼 이제 세계관의 법철학의 대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점의 대립, 입장의 대립. 두 번째가 이제 권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 특히 소유권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둘러싼 관점과 입장의 대립이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주체, 법의 주체 또는 권리 주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둘러싼 관점과 입장의 대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계론적 법학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국가, 의회에서 법을 제정하고 법원에서 판결을 하면 그게 법이지 그 외에 다른 경우 뭐 관습법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자발적 실천 속에서 생겨나는 관행을 법으로 보는 경우는 거의 없죠. 저자는 그 후자의 영역, 사람들이 자발적 실천에서 아래부터 생겨나는 어떤 관행 실천, 사회적 실천을 법의 권위를 부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입장은 사실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었습니다. 중세 때 존재했었고 조선시대도 존재했었고 일제시대가 들어오기 전에 조선시대 민중에서 관습법, 이제 그 마을의 어떤 그런 뭐 자치계약을 통해서 관리하는 그런 실천들이 있었지만 이미 그건 이제 근대법의 어떤 식민화 과정을 통해서 관습법이 이런 기계적인 법학의 어떤 식민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추출되고 개지되고 그리고 이제 막스주의 법학이 그걸 되살리려고 했지만 실패했고요. 70년대, 80년대 미국의 법현실주의 비판법학이라고 하는 흠이 등장해서 또 도전을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법을 달아버렸죠. 이제 페미니즘 법학이 등장했고 제가 보기에 비판적 흐름의 법학에서 성공한 것은 페미니즘 법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럴까 생각을 했더니
일단 두 가지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어떤 그 학문적 흐름을 수용해온 사람들이 각각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페미니즘 법학에 열려있거든요. 근데 그 막스주의 법학이나 비판 법학에서는 특정한 어떤 가치관만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내부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페미니즘 법학이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처음에는 뭐 강간, 형사법, 가족법 이쪽 영역에서 출발했던 페미니즘 법학이 계약법, 민법의 영역까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계약이란 무엇인지를 여성의 관점에서 설명해내고 재산권이 무엇인지를 여성의 관점에서 설명해내고 하는 그런 각각의 법 분야에서 대안적인 법관념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여성들이 실천을 하면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 페미니즘 법학이 가장 강력하게 도전할 수 있는 이제 그 원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의회 주권, 국가 주권 없이 그 개인들의 자발적인 사회적 실천 속에서 형성되는 규범의 법의 권위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물음을 답하기 어려웠고 그것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소유권 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그러니까 커먼즈를 공동의 것을 인클로저 운동이나 젠트리피케이션을 통해서 가지고 남을 보지 못하게 해서 자기 이익만 빨대를 꽂아서 빨아먹는 그게 낙탈적 또는 뭐 착취적 이제 소유권 또는 착취적 법질서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지 않고 공동의 이용이나 목적을 위해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각각의 사람들은 거기에서 공동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뭔가 찬징을 새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권리로 그리고 그런 관계의 어떤 시스템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게 아마 이제 뭐 생성적 소유권, 생성적 법질서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한 그런 법 흐름이 있었지만 계속 실패해 왔었습니다. 이 이제 특히 저자들이 중요한 것은 이 생성적 소유권, 생성적 법질서라는 관념에 주목을 하고 그 가능성을 제시하는 게 이제 관념이고요. 세 번째 권리 주체의 관점에서 특히 집단이 권리 주체가 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을 던지면 예를 들면 민족이 권리 주체가 될 집단 우리 예를 들면 민족 자결권 할 때도 민족이 권리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또는 특정 인종이 권리 주체가 될 수 있는지라고 할 때 그 물음에 대해서 근대법학은 대답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다 개인주의화해서 해야만 되거든요. 개인들이 결집체로만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자들은 그 집단으로서의 어떤 집단이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걸 강조하는데 이상하게 기계론적 법학, 근대법학에서 집단이 권리 주체가 될 수 있는 걸 기업으로 보고 있죠. 법인, 협동조합. 기업을 권리 주체로 만들기 위해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또는 등등을 통해서 그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그 식민지에 가서 마음대로 천연 자원을 자기 것으로 약탈적 소유권으로 만들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토대가 바로 왜 회사가 권리 주체인지를 논증해낸 이 근대법학의 성과에 달려있다고 하는 게 아주 저는 감명이 있고요. 그렇다면 법인에 해당되는 집단 행위 그 주체가 권리 주체인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근대법학에서. 근데 저자들은 이 커머닝을 통해서 이 커먼즈라고 하는 이 공동의 어떤 행위, 이 단체가 권리 주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점에서 굉장히 뜻깊은 책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저 같은 경우도 말하자면 기계론적 법학에 독침을 맞아버렸기 때문에 이런 딱 생각을 하면서 멋있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구체적인 문제에 들어가면 이 분들이 제시하는 방식대로 상상해낼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제시할 수도 없고 또 설령 문제를 제시했다 하더라도 해답은 항상 근대적인 법학의 개인주의적 틀 내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설득해낼 수도 없고 스스로를 설득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참 어려웠고요. 그래서 이 기계론적 법학, 근대적 법학의 독침, 이것을 어떻게 독침했던 그 독으로부터 중화되어서 해독제가 뭘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해독제는 제가 보면 저자들은 결국 그 행위자들의 어떤 실천 그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실천의 사례가 뭐냐? 이제 저자들은 끊임없이 그 실천의 사례를 발굴해내서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 그런 실천의 사례는 뭘까? 이게 제 이제 과제일 것 같고 실제 있는 것 같습니다. 공법의 영역에서, 헌법의 영역에서 촛불혁명이 그런 사례였고요. 근데 재산권 영역에서 그런 사례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어디가 이제 성미동인가요? 그런 데서 이렇게
그 가게를 공동으로 이제 하는 그런 활동. 우리나라 사례는 아니지만 또 그런 움직임이 있지만, 그리고 제가 한겨레신문인지 경향신문이 지난주에 한 그 저기 여성이 그 좀 은퇴한 여성, 나이 든 40대 이후의 여성들을 공동으로 모아서 공동으로 가구를 해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이제 해나가는 그런 움직임, 사회운동을 한 걸 봤었는데요. 그런 사례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 같고, 그걸 근대적인 그러니까 정치의 법률가들이나 법학자들이 설명을 잘 못해내는 것 같아요. 그런 사례들을 발굴해내면 아마 이 저자들이 말하는 커먼지의 어떤 법학의 가능성을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래야만 커먼지 법학, 커먼지 법 철학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이 저자가 할 때 우리가 이런 것을 커먼지 법학을 또는 커먼지 권리론을 이제 우리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탄탄함과 그다음에 일상생활에서 개인적 정치적 실천이 필요하다라는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뭐 두 가지 측면은 이제 잘 모르겠고요. 제가 법철학자로서는 첫 번째 측면 이론적 탄탄함이라고 하는 측면이에요. 약간 딴 이야기입니다만, 사회 정의론의 대가인 존 롤즈가 정치적 자유주의라는 책에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마르 공화국이 왜 멸망했을까? 그러니까 바이마르 공화국 가장 핵심은 그 다원주의적 다당제가 성공해서 이제 그 입헌주의적 그 새로운 보수적 아주 그런 전통적인 어떤 법칙에 넘어서 공화주의적 민주주의적 법칙 정치 개혁가 가능하다는 그걸 실제로 현실화된 사람들이 망한 이유는 당시 지식인들이 다원주의적 정치 질서, 다원주의적 가치에 기초한 정치 질서는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완전히 다 빠져있기 때문에 새로운 이론적 가능성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다 그 이제 파시스트 정당으로 투항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론적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것. 그러면 법학자들이나 법률가들이 그 새로운 현상을 그런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보고 새로운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 이게 가능할 수 없고요. 이 저자들은 바로 그런 가능성을 제시해줬고,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가능성을 그런 구체적인 현실적 사례를 발굴을 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개인주의적 그 법학의 관점에서 정당화 논증을 하면서 그 안에 이런 커먼지의 어떤 법학의 이론적 가능성 씨앗들을 심어놓는 것, 저는 이게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이 저자들은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설득력 있게 논증을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 과제는 이제 법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그 차원에서 저자들의 어떤 관념을 좀 구체적으로 이제 실천해내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해명해내고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고, 특히 이제 권리론의 입장에서 저자들이 말한 바를 좀 구체적으로 한국 사회에 적용을 하고 발굴을 해내고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혹시 뭐 너무 길었는데 사실 이러한 게 언제부턴가 우리 인간들의 감각, 감정, 윤리, 도덕, 미학 이런 것을 다 이제 버리고 소위 말하는 실증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객관성의 이름으로 객체화되면서 사실 그것이 이제 그 법률가들에 의해서만 형식 논리로 이제 발전해가는, 우리를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기계론적 패러다임으로 좀 발전하고 있다. 법률가들이 문제죠. 여기 변호사님이라든지 또 법학자라든지 또 입법기관, 뭐또 판사 이런 분들이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분들에 의해서 독점되는 이 기계론적인 이 법학 패러다임이 정말 살아있는 삶의 어떤 숨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봤고요. 어쨌든 이런 기계론적 법학 혹은 법실증주의의 독침을 만진 교수님께서 어떻게 이 독침을 좀 빼고 새롭게 패러다임을 전할 건가를 진짜 법철학답게 잘 말씀해 주시고요. 사실 커먼즈 문제는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우리 이따 김준수 군이 아마 도시 커먼즈 운동의 사례를 좀 얘기를 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지난 그 여름에 제주도에 아직 공동목장이 남아 있습니다. 한 148개 정도 되던 공동목장이 지금 한 48개 정도 남아 있는데, 이 공동목장을 지금 공유화하면서 지금 시민노 차원에서 끌어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거대를 해서 어떻게 볼 거냐, 이제 그런 문제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뭐 커먼즈 얘기하면서 사실은 이 저자들은 커먼즈로 가야 된다, 또 커먼닝 하는
그 질서를 강조하면서 네트워크, 흐름, 상호 돌봄, 배려, 이제 좀 아름답고 좋은 얘기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 커먼즈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커먼즈에도 비극도 있죠. 우리가 공유화했을 때 또 비극이 있는데 요즘은 좀 공유제 비극에 관한 얘기도 그러는데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우리 저기 강호 선생님 좀 건축공학 쪽에서 여러 가지 좀 해줄 말씀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모임에 좀 처음 나와갖고 특히 법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법대로 하자 뭐 이런 말 싫어하는 걸 열심히 하는데 저는 전공이 생태학을 공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책 제목이 아마 이컬로지업으로에서 아마 불러주신 것 같고 그다음에 저자 중에 한 명의 카프라는 저는 이제 자연과학을 공부를 했는데 학교 다닐 때 자연과학 전공 공부하기 싫은 1학년 학생들이 다 읽던 책이 제 기억에 현대물리학과 동양 사상이라는 양자역학은 수식은 복잡한데 말로 써놓으면 되게 멋있잖아요. 그래서 자연과학자들 이렇게 대학교 다닐 때 되게 재밌게 읽었었던 기억이 있어서 책을 이제 보내주셔서 읽고 나와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왜 책 제목이 이퀄로지 오브 로라고 돼 있을까? 이 교수님이 그저께 메일에다가 더 로 오브 이퀄로지는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왜 책 제목이 이퀄로지 오브 로일까? 이퀄로지 인 로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 오브로라고 얘기를 한 거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 안에 있는 어떤 생태적인 특성을 설명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법이란 것 자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이나 혹은 그 관계들 사이에 그 자체가 하나의 이코시스템이라는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한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 저는 자연과학자니까 이제 항상 책이든 뭐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참신성이 있는 노벨티에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 책에서 가장 흥미롭게 본 점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과학에서는 어떤 뉴턴 역학이 양자역학으로 뒤집어졌다고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세상을 좀 새롭게 보는 그런 이제 관점을 보여줬는데 법에서도 그런 것이 있다는 걸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 점에서 굉장히 큰 참신성이 있고 흥미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 모이신 분들도 대부분 다 제가 이메일 자꾸 왔다 갔다 할 때도 커먼스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저는 커먼스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더 트레저디 오브 커먼스입니다.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에세이는 뭐 직접 읽어보셨거나 아니면 해석된 글을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논지는 자연자원에는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이 없으면 과하게 사용하게 되고 결국은 못 쓰게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 문제의 예를 좀 비극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사실 그 논문의 논문 알죠? 에세이 보면 제일 앞에 그 저자인 가렛 하딩이 한 얘기가 뭐가 나오냐면 이 글을 쓰기 시작하게 된 이유가 세상 문제는 테크니컬 솔루션이 없다 라는 게 첫 문단에 나온 대명제입니다. 그래서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논문을 소유권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 말씀하신 현대적으로 자연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얘기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환경 문제가 심각해졌다라는 그런 주장들 어떻게 보면은 좀 우파 정치인들의 얘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경제학자들 몇 가지 제안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피구같이 세금으로 문제를 해결하자. 환경 문제에 소유권이 없고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세금을 매김으로써 그 비용을 해결하자.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아예 소유권이 없어서 문제가 생겼다면 코스 같은 사람들은 소유권을 주면 이전 비용이 없다면 소유권을 주면 환경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좀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환경 문제는 성공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산성비 문제 같은 경우에 산성비 문제 해결된 거는 정부의 관여도 아니고 사람들의 자발적인 행동도 아니고 세금도 아니고 오염시킬 권리에 대한 소유권을 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근데 그게 맞는 게 아닌 것이 같은 방식을 사용하려고 하는 지금 기후변화를 해결하려는 문제는 전혀 해결이 안 되죠. 이산화탄소 배출권에 대한 소유권을 줌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는 미국이라는 나라와 거기에 이상한 지도자 때문에 산으로 가버렸고 또 기술적인 해결 방법도 없고 이런 안타까운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런 두 극단, 그러니까 소유권이 없을 때 생기는 환경적인 파고 혹은 거꾸로 소유권을 줌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사이에 어떤 약간은 해결적 비겁하지만 타협적인 해결 방법이 없는가 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그 엘리노 오스트롬이 생각한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노 오스트롬을 조금 설명드리면 경제학자고 노벨상을 받으셨죠. 제가 알기로는 여성 유일한 경제학에서 노벨상 받으신 분을 알고 있는데 이제 그분은 연구한 논문들을 보면 주로 관심사가 자연 자원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용이 되고 관리가 될 수 있는 성공적인 사례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를 찾았을 때 예를 든 게 이제 어떤 산림 자원들이 어떻게 유지되는가, 나무가 다 잘라버리지 않고 어디는 왜 숲이 유지되는가, 또 물고기를 끝까지 다 잡으면 시간 많을 텐데 어떻게 그 자원들이 계속 유지되는가, 혹은 아시아나 남미에서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물에 대한 권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수리권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수지나 댐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유지돼서 파국에 이르지 않고 농사 짓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회적으로 베네핏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이제 조사를 하시다가 저것을 이제 공통적인 생각하는 툴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일단 자기가 생각하는 틀을 어떤 리소스 시스템이 있고 리소스 유닛이 있고 그걸 사용하는 유저들이 있고 또 그 유저들 사이를 조정하는 가버넌스가 있고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이런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는 틀을 생각했는데 지금 앞에서 계속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하고 관련해서 이 책이 이제 기계론적 자연과학관이 현대 들어서 바뀐 것처럼 법에 대한 기계론적인 이해들도 바꿔야 한다라는 그런 선언은 굉장히 효과적인데 그걸 통해서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그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하는 틀에 대한 거는 아직 제시되지 못한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오스트롬이 자연자원을 그 이용을 성공적인 이용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틀로 생각한 것처럼 법에 관련된 이런 문제들을 어떤 틀로 이것을 분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밝혀내는 게 다음에 되게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 관련해서 지금 계속 이 책에 나와 있는 네트워크라는 얘기가 나오고 네트워크의 어떤 관계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생태학이라는 학문에서 또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뭔가 되게 복잡하고 다양한 것들이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다라고 이제 대부분 이해를 하고 계실 텐데 실제로 생태학자들이 거기서 네트워크에서 연결이라고 얘기할 때 사용하는 데피니션은 링크란 말을 쓰지 않고 인터액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건 뭐냐면 구성원들 사이의 연결이 우리가 연결돼 있다 그러면 항상 좋은 것만 생각하는데 인터액션이라는 건 굉장히 다양한 방식일 수가 있어요. 이게 적대적일 수도 있고 협력적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자연은 별로 아름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간 사회가 아름답지 않지만 인간도 동물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그 개념을 좀 더 확장하자면 이 사이의 관계가 반드시 연결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인터액션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인터액션들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법과 관련돼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인터액션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남자 역학이 과학자들이 세상을 보는 눈을 크게 바꾼 것처럼 또 경제학도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죠. 한 10년 전만 해도 되게 수학 잘하고 다 계산 경제학을 했는데 지금은 행동 경제학이나 진화 심리학으로 나온 아이디어 갖고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고전적인 경제학에서는 사람이 매우 합리적인 존재라고 주장을 했지만 가정을 하고 모든 연구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사람들이 뭐 넛이라는 책도 많이 보셨겠지만 전혀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철학의 문제나 법의 문제에 대해서 그런 새로운 방식의 사고가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전 생각 못 해봤는데 이 책에 의하면 그런 질문들을 던지는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가 철학의 문제나 혹은 법학의 문제에서 사람의 위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아주 극단적으로는 털이 없는 짐승으로 생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이기심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인간들에 대한 끝없는 신뢰를 가지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항상 협력할 준비가 돼 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세상을 볼 것인지 그거에 대한 부분들도 철학자들이 좀 좋은 해안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예, 역시 선생님과 아주 쿨하게 말씀하신 사실 인간의 어떤 저는 뭐 이게 항상 어디 가나 곤란한데 저는 뭐 인간은 되게 진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 크리스찬이라서 교회를 나가거든요. 근데 바이블 스터디 할 때마다 주위 분들이 자꾸 저한테 진화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면 제가 뭐 논문 좋은 데 냈다 그러면 창조 질서를 잘 정리해서 고맙다 뭐 이런 말을 근데 거꾸로 또 이런 모임에 오면 인간들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는데 저는 뭐 그 진화 심리학에서 생각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다 그 뭐였지? 욕심이 많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욕구에 따라 움직이고 근데 그런 게 그냥 선언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뇌는 보통 한 사람은 다룰 수 있는 주변에 사람이 한 15명 정도 되죠. 그러니까 예수도 제자를 12명밖에 안 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숫자가 이 조직의 핵심 요원이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한 15명 넘어가면 조직을 둘로 나누시거나 뭐 그렇잖아요. 미국에 있는 교포 교회들도 신도 100명 넘어가면 둘로 잘리거든요. 교회 신도가 100명을 넘어가는 경우가 없어요. 목사님이 더 이상 컨트롤할 수 없다면서. 그래서 그런 진화 심리학이 주는 아이디어들이 조직이나 운영하는 데 되게 핵심적인 존재인 것 같고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털없는 짐승이라고 사실은 이 책에서 이제 그 기계적, 법실중기적 개념을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거에 이제 한 대안으로 좀 커먼즈와 커머닝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사례로 이제 그 뭐 이태리의 그 유명한 테아트리발 예술극장이라든지 그것을 뭐 공유하면서 사람들이 법적으로 집중하지 못하게 개인 수요를 막아가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넓게 보면 뭐 사회경제, 협동가가 이주의 사회적 그 안에 넓게는 포함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저자들은 뭔지는 잘 모르겠다. 근데 어쨌든 기계적 개인 소유권을 절대화하는 또 오늘날 그 기업 특히 법인 소유를 절대화해서 사실 이것이 식민지 지배에도 이용이 되었고 또 오늘날 그 자연 수탈에도 또 이용이 되었고 오늘날 지구적으로 엄청난 그 폭발적인 부분을 창출했지만 사실 자연 수탈이라고 하는 뭐 이런 부분에도 이용이 됐는데 이걸 벗어나야 되는데 사실 그 개인 소유라는 게 그렇게 문제가 어떻게 봐야 되냐. 제가 좀 말씀 주셨습니다만 사실 저희 그 과외 옛날에 저희 선배님이 컴퓨터가 처음 나올 때 그러니까 되게 비쌌습니다. 300만 원을 주고 과외에다가 이렇게 기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과외 이제 성원들이 와서 이제 우리 학생 대학원 때 막 그걸 썼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대학원이 한참 이 사회학과 학생들이 이제 막스, 사회주의, 공산주의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그런 이념에 물들어질 테니까. 근데 그걸 다 쓰고 나서 그 누구도 관리를 안 해요. 나중에 가서 보면 그것가 그냥 확 펴있고 먼지가 들어가고 그래서 막 거기다 대고서 뭐 공동체 어쩌고 그런 식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개인 거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개인 거였으면 잘 닦고 항상 보호를 하고 오히려 그렇게 하거든요. 사실 개인의 어떤 수위라고 하는 거 같고 정말 이 커먼즈를 만드는 거 하는 거 같고 어떻게 보면 강선생님은 그래서 근본적으로 인간이라는 게 뭐냐 사실 이런 철학적 질문부터 어떻게 보면 다시 또 시작할 필요가 있고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공유주의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공유주의 비극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했는데 이분은 이 저자는 공유주의 비극까지는 안 가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커먼즈의 비극이 있거든요. 우리 자체는 그것들이니까 좀뭐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그 우리 김진수 군이 최근에 연구하고 있는 거는 그 인간 중심,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에서 인간 너머의 주체를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소위 말하는 비인간, 비욘드 휴먼 비. 그래서 이제 비인간 주체라는 말을 쓰면서 거기서 이제 그 도시 커먼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실제로 그 운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진수 군께서 뭐 커먼즈에 대한 생각, 이치와 관련해서 그리고 현재 우리 한국에서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있다면 네, 저는 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의 전환도시팀에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전환이던데 전환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작년이랑 올해 합쳐서 전환 선언 포럼 선언을 한 게 17개가 넘더라고요. 진짜 바야흐로 전환의 시대라고 우리도 참 말이 되는 말인 것 같은데 전환이 뭐냐, 턴, 어떻게 바뀌냐, 어디서 어디로 바뀌냐인데 선생님들 앞에서 이제 기계론적 자연관에서부터 주 위치해나가는 시스템으로 넘어오는 과정들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앞에서 김광조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몰된 휴먼 소셜 사이언스라는 분야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너머의 어떤 존재들, 저 가령 이제 저는 한강이나 비둘기, 바이러스들이 국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가라고 했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도 책에서도 계속 다뤄지지만 특히 이제 동아시아 맥락에서 한국의 발전 국가라든지 동아시아 발전 국가, 냉전 레짐 속에서 우리가 자연이나 비인간 존재를 어떻게 규정해왔고, 근데 반대로 그 규정을 넘어서 비인간 행위자들이 국가의 자본 축적 전략이나 헤게모니 프로젝트에 어떻게 개입되었는지, 그 국가의 행위를 어떻게 바꿔냈는지, 심지어는 국가의 형태까지 어떻게 바꿔냈는지 등을 이제 추적하는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관점들이 굉장히 통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았어요. 최근에 이제 지리학이나 이제 사회학에서도 이제 공간적 전에 뭐 포스트 구조주의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기존에 우리가 인간 중심적으로 담론이나 인간의 의사결정에만 초점을 맞춰왔고 그들의 경합 과정에만 이제 주로 중점을 맞춰왔다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한계들이 이제 많이 노정이 된 거죠. 더 이상 이제 인간의 의도대로 아니면 인간이 뜻한 대로 정책의 결과라든지 자연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게 또 이제 최근에 인류세라는 담론으로 이어지면서 또 많은 논쟁들을 불러오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이제 더 폴리티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들이 많았고 또 커먼즈에 대해서 굉장히 낭만적인 그림들을 좀 많이 그려준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더 폴리티컬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기존에 문제 제기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에서 무엇이 정치적인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반해서 여전히 이제 더 폴리틱스, 정치의 장치들 아니면 정치의 전략들 이것들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제가 이제 경의선 공유지죠. 그 마포에 있는 경의선 공유지에서 활동을 한 건 아닙니다. 선생님 활동한 건 아니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연구를 이제 연구자의 집이라는 데를 만들면서 뭐 연구자들을 모으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스쿼팅을 했습니다. 이제 마포구청 소유의 땅이고 이제 거기 이제 수익성이 이제 판별이 안 되면서 이제 빈 땅으로 남은 공간이었는데요. 수익성이 이제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안 나와서 개발 안 한 땅인데 거기를 이제 뭐 이제 갈 데 없는 사람들, 재테크에서 쫓겨난 사람들,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 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경인선 공유지라는 데가 만들어졌고요. 2016년에 만들어졌는데 이제 이게 없어집니다. 이제 네, 뭐 마포구청과 이제 힘 다루기도 많이 했고 뭐 여러 이제 반대 지지 여러 이제 경합들도 있었고 늘 하였던 방식으로 공유지라는 문제가 가져왔던. 근데 이제 그 내부에는 이제 저희가 소셜 익스페리먼트를 해보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철의 규칙을 만들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내부적인 철의 규칙 그리고 어떻게 개방하고 어떻게 합의하고 수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정말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저도 이제 김원배 선생님한테 사회학을 배웠지만 사회학의 한계라고 생각한 게 수기의 정치가 통하지 않는 사회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공유지라는 거는 이제 커머닝하고 커먼스를 만들어내고 공동 생산의 방식이거든요. 공동적으로 만들어가는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그거를 열어놓고 어디까지 개방성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고, 여기가 또 입소문이 나면서 이게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자원 한계에 포용의 한계가 있죠. 그러면서 여기 우리가 이제 어느 순간에 가서는 인클로저를 해야 되는 순간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서 문을 닫고 근데 이제 모두의 공간이라고 만들어 놓고 모두를 위한 커머닝이라고 해놓는데 자원이나 아니면 이제 공간이나 이제 한계들이 물리적인 한계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제 굉장히 난감한 갈등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서서히 와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전형적인 어떤 커먼스 운동의 패턴들 또 이제 마찬가지로 구청에서는 계속 고소를 하고 뭐 이런 과정들 지리부리한 과정들이 또 이루어지고 하는 과정들이 쭉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굉장히 좋은 사례들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책에서 나왔던 커먼즈의 사례들은 굉장한 성공 사례들이지만 대부분의 커먼즈는 이제 파국을 맞이하는 이제 특히 동아시아 맥락에서의 그 발전주의 도시화의 과정 속에서 그 한계들이 참 많다는 부분들을 좀 느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 제가 느꼈던 굉장히 좋은 함의 중에 하나는 생태학에 대한 리트러시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죠. 생태적으로 읽고 쓸 수 있는 능력. 뭐냐면은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회과학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제 인간 너머의 존재들에 다가가기 위해서 자연과학의 지식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바이러스와 국가의 관계를 보려면은 국가의 운영 체계도 알아야 되지만 바이러스의 물질적인 특성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에 대한 공부가 많아야 되고 바이러스의 물질적 특성이 국가의 특정한 어떤 전략에 어떻게 개입하는가를 관심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이 생태나 비인간 행위자에 대한 리트러시가 굉장히 높아져야 되는데 이제 우리 교육 체계가 이제 그런 걸 쉽게 허용하지 않죠. 그래서 가학문적인 추구를 한다고 이제 말들은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제 자기 영역이 아닌 분야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배타적인 측면들도 강하고 또 이제 지식에 대한 이제 그걸 해석해내고 그걸 읽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같이 이제 공부하면서 가는 부분들도 있는 반면에 또 동시에 느낀 점은 이제 자연이나 생태학 그 자체가 여기서도 버텀업을 계속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과학이라는 분야는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이고 생태 메커니즘이나 아니면 생태학 저는 정치 생태학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분야 자체도 굉장히 이론적이고 굉장히 추상도가 높고 또 생태적 생물에 대한 이해 아니면 비인간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분명히 이제 이 부분들은 지식의 개방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이제 자연의 메커니즘이나 그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지점이 하나 있었고요. 또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인류세에 대한 얘기들이 마치 위기의 어떤 단물처럼 계속 전유가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인류세의 핵심은 이제 위기다, 뭐 제 6번째 멸종이다, 뭐 그런 위기 담론들을 또 전면으로 중요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인간이란 한계의 종이 이 지구를 과연 잠식하는가, 그리고 지질학적 근거가 있는가 없는가, 그건 지질학자들의 몫인 것 같고, 근데 이제 관심이 가는 것은 과연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그 예외성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그 예외성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그 예외성이 어떻게 발현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 기술을 통해서 환경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 근데 에콜로지 모더니즘에서 계속 얘기하는 부분들인데 과연 그게 실제로 가능한 일인지에 대한 의문들도 좀 들고요. 어쨌든 인류세라는 담론이 그냥 굉장히 하나의 위기, 뭐 이제 지구가 망했다, 인간이 다 죽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종말적인 담론이라기보다는 좀 더 인간이 다양한 종과 다양한 행위자들, 지구라는 이제 도시를 연구할 때도 이제 행성적 도시화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플래니터리 얼바나이제이션이라는 이론이 이제 2016년부터 이제 도시화 이론에서는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내 현 존재를 유지하고 만들고 있는 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인간 행위자들, 특히 행성적으로 연결된 비인간 행위자들과의 관계성이 더 중요하다. 그게 이제 도시를 이루는 데 핵심이 된다라는 이제 이론들이 막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많은 비판들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생태적인 리트러시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 이것도 이제 교육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면서 동시에 이 감각을 어떻게 다시 일깨우고 우리가 기존에 알지 못했던 나의 존재를 지금 유지시키고 있는 다양한 행위자들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를 좀 감각적으로 깨우치는 그런 과정들이 더 리트러시에서 더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비대칭적으로 맺어왔던 그 관계성들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뭐 사실 아까 앞에서 선생님께서 이제 소유권 문제를 말씀해 주셨지만 이건 이제 정치 생태학에서는 상품화에 대한 얘기가 있고 자연에 대한 상품화. 자연을 상품화하는 게 우리가 도덕적으로 굉장히 지탄받을 만한 일처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자연을 상품화하는 순간 이제 역설적인 순환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오히려 보호가 되고 오히려 지켜지는 부분들이 발생이 하기도 하죠. 연어를 양식하는 곳에서 이제 개인에게 소유권을 부여하고 오히려 상품화, 적극적인 상품화를 했을 때 수질이 굉장히 좋아지기도 하고요. 국립공원 같은 걸 지정해서 이제 상품화를 했을 때 또 이제 인원수 제한이 들어가고 규제나 레귤레이션이 새롭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의 그냥 형식적인 포섭이다라고 비판도 많이 받지만 이 소유권의 문제가 이제 정치 생태학에서 좀 어떻게 더 다뤄져야 될지, 특히 한국에서 또 어떻게 다뤄져야 될지 한 부분이 좀 논의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서 이제 이 모임도 이제 제가 작년부터 이제 간간히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비인간 행위자 또는 자연에 대한 권리를 얘기를 하면서 법인격을 부여하는 부분들이 이제 핵심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 몇 차례 시도들도 있었고 실패들도 있었죠. 사냥에 대한 권리라든지 도롱뇽에 대한 권리라든지 법인격화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건 이제 비인간 행위자에 대한 연구들뿐만 아니라 생태 민주주의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자연의 권리를 법적으로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근데 이제 비인간 연구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존재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질한 존재론을 상정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요.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법인화 시킨다, 법인격을 부여한다. 그것도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방법이 하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법인격을 부여했을 때 이것을 대변한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을까? 자연을 대변한다고 어떤 뭐 하나의 전지전능한 과학자가 할 것인가, 법 논리가가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비인간 행위자에게 법인격을 부여한다는 말이 좀 굉장히 생태적인 것처럼 들리고 굉장히 자연을 보호한다는 느낌도 들지만 동시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게 인간 중심적인 사고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의원들께서는 좀 명심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연 그러니까 지구, 자연에게 법인적으로 부여하는 어떤 이런 지금 행위들이 얼마나 또 타당성을 갖는지 그런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우리 다시 말하는 토지에 대한 인클로저, 그것이 아까 우리 현대 사회에서 저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든가 이런 걸로 나타나게 했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 이 토지의 어떤 둘러싼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이런 것들인데요. 지금 뭐 지적인 세계, 거기서도 지금 지적 재산권을 통해서 또 다른 인클로저가 일어나고 있고, 특히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는 우리가 새로 만든 이제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에서도 지금 또 인클로저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지적 재산권을 통해서 집단 지성의 산물을 개개인들이 또 독차지하려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전히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의 흐름, 네트워크, 시스템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법의 생태적
실수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쪽 비판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시선님께서 그쪽 그냥 아니면 번역하신 선생님께서 지금 이제 많은 토론들이 좀 있었는데 거기서 잠깐 뭐 한 말씀 하시고 우리 플로어에서도 좀 의견을 받고 또 얘기를 나누고 특별하게. 네, 말씀 잘 들었고요. 훨씬 더 이 책을 좀 더 다각적으로 했던 약간 볼 수 있게 됐다. 네. 지나치게 낭만적인 게 아니라 어쨌든 네. 그 소유권과 관련해서 이 책의 커먼즈가 개인 소유의 적이 아니라 과잉 축적의 적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하여튼 이 정부 영역, 그다음에 사적 영역, 그다음에 커먼즈 영역 이제 상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런 생태론적인 세계, 그러니까 전체론적인 어떤 그런 생태적 질서라고 하는 게 기존의 뭐 국가 주권이라든지 소유권의 철저한 부정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떤 커먼즈로서의 영역을 하여튼 인정을 하고 계속 확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제 여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떤 공동의 어떤 부를 창출하는 생성하는 그러한 이제 임대차 제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뭐 커먼즈라고 하는 논리로 이제 법에 접근한다고 임대차 제도에 접근한다고 해서 기존에 할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거래되는 그 거래가 이루어진 뭐 임대차 제도를 좀 바꾸자 뭐 이런 이제 이야기는 아니겠죠. 다만 가령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제 그 경우는 어떤 공동의 각자 개별적인 어떤 개별 행위에 의해서 하여튼 뭔가 하여튼 공동의 부가 창출이 되었는데 그 공동의 부가 계속 유지되지 못하고 개인 소유권의 가치로 반영이 되면서 결국은 다시 이 공동의 부가 하여튼 거품처럼 사그라들면서 다시 이제 피폐해지는 이런 상황에서는 분명히 어떤 커먼즈라고 하는 이런 사유가 어떤 그런 상황, 그러니까 관계의 어떤 생성적인 관계성을 파괴하고 착취적인 관계로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한 어떤 대항 논리로 대항 사유 체계로 저는 커먼즈라고 하는 그런 사유 체계의 어떤 유효성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고 이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것들 이런 현실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커먼즈의 법논리로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어떤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잘 포착을 하고 그런 현실들이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어떤 법 이론 그러니까 신태적인 어떤 그런 사유에 따른 법 논리 만드는 게 제공하는 것이 아마 이제 우리 법학 이런 공부를 하는 우리들의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소유권의 문제를 다시 한번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 마침 이 마테이 저자하고 이렇게 서면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더 공부하고 싶다 적절한 책을 추천해 달라고 하니까 이 마테이라고 하는 법학자가 이제 재산법 전문가고요. 최근에 했던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그런 커먼즈의 사고에 기반해서 하여튼 재산법을 다시 이제 바라보는 그런 이제 작은 이제 책자를 추천을 해주는데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우리 어떤 집단적인 어떤 사고 실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대척점에 있다기보다는 이 책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 책에서 굉장히 또 볼드게 두껍게 또 하시더라고요. 개인 소유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과잉 축적에 반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꼬리를 내리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인 소유를 좀 어떻게 이 소위 말하는 배제 논리 여기에 입각한 어떤 소유로부터 정말 그 이거를 좀 뒤집는 그 논리를 좀 전개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 나중 어딘가에서는 우리가 꼭 그런 건 아니다. 대신 이제 이 개인 소유가 낳는 부작용, 특히 막 과잉 축적의 부작용을 우리가 좀 막자는 거다. 뭐 이런 말씀하셔서 좀 약해졌다는 느낌을 받은 건 사실이다. 근데 이제 뭐 우리가 같이 뭐 공존할 수도 있겠고 현실적으로 또 대안일 수도 있겠고 우리 김영중 얘기했던 건 좀 제가 생태학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거는 인터액션 말씀해 주셨는데 뭔가 관계성을 배웠고 관계성을 통한 지속성을 제가 생태학에서 배웠던 것 같은데 이런 그 관계성의 지속성을 얘기하는 건 사실은 옛날에도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뭔가 그 근대 이걸 약간 근대라고 얘기하는 그 근대 이전에 뭐 예를 들어 맹자 같은 텍스트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로 이보다는 인의를 더 강조한다는 것을 그런 것 저는 관계성 그런 걸 더 강조하고 아까 그 교수님께서도 뭔가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는 뭐 그 프랑스 혁명 같은 것도 되게 이런 그 이전에 그런 그 소유권 그 확립하는 그런 걸 많이 보고, 그 이전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저희가 이런 식으로 새로운 어떻게 보면 새롭게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거 갖다가 시도해 보려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우리가 연구를 해서 더 이렇게 큰 그런 시각을 갖는 그런 거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이렇게 막 법인격 말씀 같은 것도 이제 그 법인격이라는 것 자체가 왜 그 독칭입니다. 그러니까 권리 주체에게 권리가 부여되는 것, 현 시스템에서 법인격을 부여해야지만 가능한 그런 것들. 근데 그것도 이제 관계성을 약간 확장한 거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또다시 그러니까는 관계성을 더 확장하게 되면은 그게 권리 주체 그 근대법 시스템 자체를 갖다 바꿔야 되는 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가 조금씩 이렇게 그런 거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제 플로에서 혹시 자연스럽게 뭐 저 코멘트나 질문이나 뭐 이런 거 없을까요? 정말 이제 네, 제가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으로 소유권 관련한 논의가 나오고 그래서 예전에 공부하던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정말 주마등 같이 저희 대학원 시절에 많이 나와서 열심히 메모를 사실 해봤습니다. 결국은 대한 사회에 대한 모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소유권이라든가 국가에 대한 문제라는 게 혹시 예전에 사회주의 이론을 많이 공부할 때 사적 소유의 문제도 얘기했고 초기에 자본주의 초기에 이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걸 구상할 때 이제 협동조합 이론이라든가 이런 공동체에 대한 커먼즈, 커뮤 이런 데 대한 구상들이 많다가 그게 이제 하나의 경우로 다 통일됐었는데 그게 여기서는 이제 국가주의적 실험이 이제 실패라고 이제 그냥 그렇게 딱 단정이 되는 거로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그게 다시 이제 복귀되고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쟁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꼬윤이나 협동조합 운동은 사회주의 운동으로 통일되면서 굉장히 위축됐다가 사회주의가 실패하니까 지금 다시 굉장히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는 당시에 우리에게 있어서 그 커먼즈나 커머닝이라는 거를 그때는 우리는 그 아시아적 생산 양식론이라 굉장히 지체되는 자본주의적 발전이나 이게 지체되는 어떤 것의 상징처럼 사실 논의되다가 우리나라에서 특히 경기에서 하는 낙성대 그룹을 중심으로 그걸 중층적 소유라는 개념으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가냐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 토지조사 사업 같은 거를 그냥 뭐 제국주의의 약탈이 아니라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시킴으로써 자본주의적 발전을 촉진시키는 뭐 이런 것으로 그게 이제 뭐 중진 자본주의론으로 사실 연결되는데 그런 맥락도 있죠. 그냥 약탈적인 폭력적인 게 아니라
굉장한 합리성을 가지고 배타적 소유권을 확립함으로써 거래가 가능하고 이제 시장이 확대된다는 건데 지금 이제 그것이 만들어내는 그 스케일에 의해서 생태적인 위기가 오고 하니까 그 대안들이 이제 제시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보면 우리들이 근대적인 그런 계몽의 기획으로서의 사회주의적 기획과 이 커먼즈나 커머닝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커먼즈가 갖는 스케일이 그러니까 이걸 키우다 보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 이렇게 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를 해봐도 이 규모가 커지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규모가 안 크면 안 크는 대로 또 망하는 문제가 있고 그게 바로 경의선의 공유지 실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세 가지 해법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시장주의적 해법이 있고 지금도 존재하죠. 뭐 환경경제학을 통해서 다루는 방법이 그건데 저는 그 코즈의 정리의 문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코즈 정리의 핵심은 그 거래 비용이 어마어마한 거를 그냥 0이라고 가정함으로써 그 잘못된 거고 수많은 쟁점들과 그 비용을 우리가 명확한 소유권은 확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저희가 이 대기 오염이나 이 공공재나 공유주의 비극의 문제인 거고요. 이 국가주의적 해법으로 피부세 얘기를 하셨지만 전 여전히 그러니까 국가라는 단위가 갖는 여전히 그러니까 이거를 넘어서는 지금까지 저희가 지금 아까 새로운 항상 독침이라고 해독제가 없다는 게 저희들에게도 대안에 대한 기획을 할 때 그런 스케일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적 자원과 의사결정 시스템 없이 그냥 공동체로서의 사회, 공동체로서의 어떤 지구사회 이런 기획이 너무 어떻게 보면 좀 좋기는 하지만 뭔가 이렇게 실현성이나 그 의미에 대해서 신뢰를 하기가 어려운 여전히 그 과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전히 잠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시민사회적 해법이고 참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참여라는 건 단순한 이제 지식이 아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남국 선생이라는 분이 막스보다 공자가 더 진보적이라고 말하고 협동조합 하던 사람이 절대 모여서 협동하지 못한다 그러거든요. 우리나라의 저 유명한 생협들이 서로 굉장히 갈등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보여주는 것이 그런 어떤 지식이나 우리 교육 패러다임이나 인간에 대한 이해 변화를 요청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그게 공화주의의 문제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여전히 국가나 정치가 중요한데 그런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얘기가 길어지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버니 샌더스라던가 아니면 녹색당의 겔 엘퍼로비츠 같은 사람들은 여전히 미국에 굉장히 많은 사회주의적인 것이 있다. 알래스카부터 전기나 물이나 자원 그런 것이 사실은 사회주의라는 게 국가 사회주의가 아니라 커먼즈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미국의 노동운동과 협동조합 운동이 결합하듯이 여전히 국가적 기획으로서 사회주의 혁신이나 사회주의적 전망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데 저희가 너무 쉽게 그런 기획은 이제 뭔가 탐을 가고 옛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들이 하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하나는 이런 정말 우리가 시민사회적 해법을 하려면 그런 성찰이라던가 아니면 ADR 같은 갈등 관리도 법에 가져가지 않고 정말 시민사회적 수기를 통해서 뭔가 해결해내는 훈련들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경로들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가 되는데 한국 사회는 정말 그런 공적인 것에 대한 훈련이나 경험이 더 적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마 더 요원한 문제일지도 모르지만 여전히 그게 해법일 것 같다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그냥 장기적인 저희들의 실천과 무관한 희망적인 몇 가지 메시지만 제가 생각해 본 것은 그 볼스와 진티스라고 예전에 유명한 그 막스도 사회학자 중에 볼스가 한 얘기에서 이 소유권이라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면 이게 성공적으로 세습되지 않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읽었습니다. 뭐 온갖 인류학적 실험으로 아주 원시적이 이런 곳에서 어떤 뭐 낚시터를 세습하는 문제부터 첨단 재벌 기업을 세습하는 것까지 이게 꼭 성공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도 하나 하고 다른 하나는 토마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이 거대한 이 소유권의 이 불평등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냥 저절로 잘 해석되지는 않지만 그걸 이제 경제 외적으로 주기적으로 인류의 역사에서 그런 저희가 생태위기도 굉장히 전복적인 어떤 실천의 하나의 경로가 사실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하는 걸 제가 읽은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 엘리노 오스트롬이 말하는 공유자원의 해법은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가 모두 그냥 놔두면은 죄수의 딜레마에 빠지는데
유일하게 빠지지 않는 경로는 사람들이 그 규칙을 함께 만드는 규칙을 만드는 참여자로 들어올 때 그 경로를 넘어서서 답들을 만들어내는 걸 이제 역사적 경험으로 많이 찾아낸 거죠. 사실 오스트롬은 정치학자인데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인데 결국 그것이 이제 참여라는 것으로 뭔가 집중되는 것 같고, 근데 그 참여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폭과 깊이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그냥 참여라는 건 사실은 이제 어마어마한 갈등들을 분출시켜 나가는 거고요. 서울시에서도 사실 도시재생이나 이런 걸 해보면 감당을 할 수 없을 만큼 그 어려운 문제들이 봉착하고, 그걸 사실 해결해내는 다 말은 참여라고 하는데 참여를 한꺼풀 벗기면 갈등이 표출되는 건데,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그 갈등을 서로 조절해가지고 어떤 합의에 도달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훈련이나 시간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투입할 생각은 전혀 없더라라는 게 제가 이제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답은 그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정리를 일목요연하게 제 플로에서 해주셨는데, 사실 이 책의 마지막이 그 생태적 수량, 생태적 리더십, 그리고 이 생태 디자인, 이걸 어떻게 아래로부터 실천해 나갔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다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아까 지금 말씀하신 시민사회 참여의 문제를 겪고, 그렇지만 또 참여해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까 지극히 낭만주의자가 있는데, 어쨌든 낭만주의자의 목표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낭만주의자가 돈도 없고, 뭔가 하나씩 뭔가 조금 더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혹시 플로에서 또 다른 분들이 진단해 주시죠. 지금 뭐 커먼스 운동하시더라고. 변호사님 소식. 오래 끝나기만 바랍니다. 예, 그럼 우리 이번에 아주 큰 저서를 내셔서 한국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우리 정해진 교수님 책장 흐르면서 번호를 시작합니다. 결론을 시작합니다라는 그 국선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담으셔서 이번에 저서를 내셨습니다. 지난주에 좀 이게 너무 뜨거워서 제가 못 들고 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들으면서 조금 뭐 저희도 같이 공부했지만 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런 일단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 혹시 번역자님께서 아시면, 여기 뒤에는 뭐 보니까 뭐 테니스 코트에서 우리를 소개시켜준 누구에게 감사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는 또 뭐 이렇게 소개가 되어서 아마 또 무슨 이탈리아 무슨 대학에서 같이 그런 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서면 인터뷰 할 때 그런 혹시 여쭤보는 게 궁금하고 왜냐하면 이제 저희 지구화 산업에서도 과학하시는 선생님들 많으시고 또 법 하시는 분들 많은데 굉장히 다른 영역의 사람들이 만나서 굉장히 이렇게 또 그런 토론을 통해서 좀 더 그런 역설을 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아 보이고, 안 물어보셨으면 혹시 이제 우리 또 생태대와 같이 공동으로 지구보호학회가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박 교수님과 교수님께 한번. 참고로 저희 생태대는 다음에 일반 시스템이론과 불교이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불교이론에 서 말하는 상호인과이고요. 아까 선생님께서 이제 그 링크라는 말보다 인터랙션을 쓰는데, 인터랙션 말고 사실 이게 아주 부정적인 인터랙션이고 긍정적인 인터랙션이니까. 근데 우리 상호인과 일반 시스템이론에서도 포지티브와 네거티브와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모든 것이 다 흐르고 연계돼 있고 다 흐르고 공이고 거의 시체거든요. 이런 우리가 무슨 허무주의에 빠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어떤 적극적인 플로우 개념, 흐름의 개념을 가지고 한번 지구에 관한 현상을 보려고 해요. 오늘 만날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박 교수님과 교수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박 교수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이제 와이드로 번역하시고 또 이제 기후의 전환 번역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제시하는 뭐랄까
약간 아까 낭만적이라고 말씀하신 해결책이 또 말대로의 연관이 되어서 좀 제시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 책에 대해서 같이 연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그죠? 우리 생태들 저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여기서 열심히 이제 받아줬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생태대와 지구법은 사실 좀 거리가 많이 멀었었거든요. 처음에 우리 같이 시작을 했지만 서로를 이해할 수 없어서 이렇게 두 가지 두 개의 스터디 그룹으로 나눠서 지구법은 굉장히 성과를 많이 내시면서 벌써 책을 2권이나 번역해 내셨는데 그에 비해서 생태대는 지지멸멸하게 이 공부했다 저 공부했다 아직 갈피를 잡고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저희가 이제 요새 저희가 이번 책이 Systems View of Life라는 걸 공부를 했는데 이제 그 내용이 많이 이 책에 요약이 되어 있었는데 저는 제가 강호정 교수님을 초대를 했지만 저희 둘이 말을 맞춘 적은 없지만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게 강호정 선생님이 저희가 둘 다 과학을 했기 때문인지 굉장히 현실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멋지고 좋은 얘기인데 뭔가 마음이 답답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저의 상상력의 체계나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인간의 행동 양상에서 이런 것이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까? 어떤 전환이 필요한 거는 사실이지만 이런 구체적인 현실적인 접근 방법이 없는 이런 굉장히 낭만적인 것들이 결국 성공해낼 수 있을까? 프랙티컬리 그런 이제 회의가 약간 들었었고 인간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커머닝을 할 수 있으려면 아까 굉장히 진화 심리학적으로 접근하시는데 저도 인간이 생존에 관련될 때만 협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생존의 더 위기를 우리가 심하게 느끼면 이 커머닝이 더 가능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정도 갖고는 이 최후의 전환이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저는 이 책을 읽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러나 좀 여기서 제가 굉장히 멋진 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멋진 구절이 있었는데 요즘 기억력이 나빠서 그러나 이 세상에 접근하는 틀로서의 법을 무시할 수 없어서 지구법과 공부를 좀 같이 하기는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법을 너무 몰라서 저를 가르치시면서 법을 가르치시면서 같이 공부를 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같이 공부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약간의 그 천을 껴는 듯한 말씀해 주셔서 저는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를 배웠기 때문에 과학에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이렇게 사실 좀 설명할 줄 알 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계속 열려가고 뭐 창반하고 이런데 이제 낭만적이고 현실성이 없잖아요. 이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이 지구법이라는 걸 처음 시작할 때 정혜진 변호사, 박태원 회장님하고 5년 전 이게 말이 돼 그랬거든요. 자연에 비인간에게 권리를 준다는 거 우리 이거 말이 돼 하면서 아니 될 수도 있지 않아 이랬는데 이번에 사실 또 김동인 교수님이 굉장히 호응해 주신 게 좀 상당히 공허가 됐어요. 이게 서울대 법대 교수면은 확실한 사람 아닌가요? 뭐에 기계는 좀 법하게 뭔가 상식이 법의 상식이 확실한 분이 말 될 수 있다고 해주는 게 굉장히 공허가 됐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우리가 어떤 틀이 생기고 문화가 생기면 영다는 걸 보면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얘기하고 자꾸 질문하고 자꾸 나누다 보면 그게 그냥 알게 모르게 우리한테 옷이 되고 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변화들의 조짐은 계속 있는 것 같고 또 법률가로서도 그런 어저께 이제 국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그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어떤 법안을 내면은 이게 엉뚱한 것 같은데 자꾸 얘기하다 보면은 그게 입법화되는 게 10년, 20년이 지나면 또 입법이 돼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 강호정 교수님 또 조윤수 선생님 이렇게 말씀들을 들으면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얘기하다 보면 현실이 다가오는 때가 있고 그걸 준비하고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보람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 머릿속도 뭐 무지 엉망진창이에요. 로펌
비즈니스부터 해갖고 에콜로지까지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어딘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서로 계속 원하는 거 미래를 향해서 열린 토론을 해나가는 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마치 정말 인사처럼 하셨는데 좀 더 할 겁니다. 선생님들 혹시 뭐 하시고 싶은 말씀들 있으면 좀 간단하게 인사 한 번 정도 좀 말씀해 주실까요? 아 예. 아까 그 법인격 그 자연 이제 그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흔히 권리라고 하면 흔히 뭐 내가 남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 청구권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아니면 자유, 두 발의 자유할 때 머리를 깎을 의무도 없고 안 깎을 의무도 없고, 그러니까 남이 내한테 이리라 저리라 해야 될 어떤 그런 그 권한이 없는 경우도 자유권이라고 불리는 그런 또 권리 유형이 있습니다. 청구권의 유형도 있고, 이제 청구권이 있으면 반드시 상대방 그에 대응하는 의무를 지게 되죠. 근데 또 세 번째 것은 제가 이 책을 제 거라면 우리 박 교수님한테 당신 이거 쓰시오라고 이렇게, 그러나 이건 뭐 청구권도 아니고 자유권도 아니고 그냥 제가 갖고 있는 그 소유물을 쓸 수 있게 허용해 주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또 권능이나 파워라이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유형이 있는데요. 그건 또 어떤 유형이냐면 예를 들면 외교관의 불가침 면책 특권이라고 할 때 이뮤니티 라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가지고 있을 때 그걸 누군가가 국가든 타인이든 어떻게 그걸 침해할 수도 좌우할 수도 없는 그런 아주 독특한 또 지위를 갖고 있는 걸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자연에 대해서 권리를 부여한다라고 하면 청구권을 부여해서 그 사람이 그걸 행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럼 상대방은 어떤 의무를,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지만 마지막 네 번째 유형, 그 고유한 어떤 그 특질이 있고 그걸 우리 남이 어떤 존재도 이걸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불가침의 어떤 지위, 이걸 또 권리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인류가 권리라는 말을 쓸 때는 적어도 네 가지 유형으로 쓰고 있다는 게 제가 말하는 근대 법학의 어떤 권리 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뭐 후학의 공리가 있듯이, 그러면 네 번째 유형의 권리를 자연에 부여하지 못할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어떤 뭐 바위든 뭐 이런 생물에 대해서 이건 우리가 보호해주고 정말 이거는 침해되지 않게 잘 보호해주자, 그걸 권리 이름으로 부여해줄 수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상상해 보면 저는 이건 완전히 저자들이 아마 그 기본 발상이 그런 것 같은데요. 이 근대 법학은 기계론적 법학의 정통도 있지만 여전히 그 비로마법, 게르만적인 어떤 그런 어떤 공동체적인 그런 전통이 남아 있다. 근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보면 이 권리 유형이 살아남아 있고, 그래서 근대 법학의 그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버리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조화롭게 그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릴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이제 그런 이 저자들의 발상을 좀 계승해서 창조적으로 활용해 본다면 자연에 대한 권리 법인격 부여는 그런 방식으로 이론을 재구성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론적 가능성이 열려 있으면 상상도 할 수 있는 거고 실천도 할 수 있는 거고 입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제가 말씀들을 들으면서 한번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호 선생님. 제가 의도하지 않게 책을 되게 막 디스한 것처럼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깜빡 잃어버린 게, 저는 이제 글을 제 전공과 관련 없는 글들 이제 가끔 쓰는데 사실 글을 쓰거나 책을 쓰거나 하는 일이 번역하는 일보다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책도 몇 번 번역해 보려고 하다가 얇은 책 빼고는 다 실패했고 답이 실패했고, 근데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번역한 거는 책 쓴 일보다 더, 그래서 대학원생들도 논문을 차라리 한글로 써보라고, 이상한 영어, 이것도 남의 말을 갖고 번역한 일이 굉장히 힘든 일을 하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철학을 이런 방식으로 근데 과학의 사고 바뀌는데 유비로 사용하는 점은 되게 유니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원래 하는 일은 되게 기술적인 일을 하죠. 하얀 가운을 입고 여러분 생각하신 지구정보 꿈꾸고 있는 국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지금 오늘 계속 나온 얘기 중에 생태계가 얼마짜리인가, 이코시스템 서비스라고 이제 생태적인 얘기 하는데 그것도 되게 관심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생태계가 돌아가는데 인간들이
관여를 안 할 수가 없기 관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연구하는 그 자연과학자들의 연구가 되게 한계에 도달을 해서 지금은 이제 이코시스템이라는 걸 넘어서 소셜 이콜로지컬 시스템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활동이나 생각이나 조직이나 하는 일들이 생태계에 어떻게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가. 좋은 예를 말씀드리면 좋은 예인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에너지 생산 소비가 증가했는데 그 증가에 기여하는 이혼이 기여하는 비율 이런 것도 계산을 합니다. 이혼이라는 건 원래 소셜에서 주로 연구하는 학문이었는데 이혼을 하면 집이 2개가 되니까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 되거든요. 웃을 일이 아니라 되게 유명한 사이언스 페이퍼인데 예를 들면 농부들이 비료를 써서 이제 물이 수질이 악화되는데 그럼 비료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쓰게 되는가? 왜 비료를 많이 쓰는가? 덜 써도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요즘에 생태학자들이 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법이 아까 말씀드린 저하고 되게 먼 거리에 있는 학문이지만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좀 아름답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승도 짧게 해도 되고 아까 많이 했습니다. 저도 원치 않게 책을 디스한 건 아니고요. 책이 정말로 이게 번역서가 번역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여기 책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역자주가 정말 알찹니다. 연구하신 것들을 꽉 채워서 잘 번역을 해주시고 설명도 친절하게 잘 써서 정말 훌륭한 번역서를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서 앞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이제 정치 생태학 하는 사람들에게 저도 최근에는 이제 사회 자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자연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요. 소셜 네이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사회와 자연, 도시와 농촌 이분법적 구분이 많이 해체되고 있고 더 이상 구분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그 쟁점들이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제가 온폐수 연구를 하고 있는데 따뜻한 물이 나오면서 거기에 이제 열대어들이 살게 됐어요. 근데 이제 기존의 이제 입장에서는 그 환경 보존과 해체, 보존과 오염의 이분법에서는 당연히 오염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데 이 사회 자연적 관점에서 보면은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진 걸로 볼 수 있거든요. 새로운 열대어들이 살면서 그게 또 기본 먹이가 되고 새로운 어종들이 다시 그 세팅이 되는 과정들이 3년 넘게 되고 있는 학점들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사회와 자연, 인간과 자연의 이분법적 해체들이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제 우리 이제 관념 속에 좀 더 그런 이분법들이 해체되는 과정들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제 제자입니다. 요즘 젊은 학자로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비둘기에 대해서도 쓰고 석사 논문은 한강이에요. 한강을 사회과학적으로. 지난 이번 주에 돼지 열병에 대해서 논문이 하나 조만간에 아까 바이러스 얘기했죠.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논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체류의 전환이라고 하는 이 책 제목이 주는 좀 뭐랄까요, 이게 암울한 듯한 뭔가를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은 종말론적인 그런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김주수님까지 새로운 또 사생태의 질서로 한번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해 주셨거든요. 사실 저는 아까 질문을 던졌는데 아무 응답이 없으셔가지고 그냥 과제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사이버 공간 같은 게 일종의 우주공산 아닙니까? 이를테면 그 프로티우스 이 책에 나오지만 프로티우스의 법에서 해양이라고 하는 우주공간에 그냥 가서 자기가 개수를 해버리는 건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만든 또 하나의 공간인 이 사이버 공간에 이런 사적인 소유 또 독점 이런 것들이 또 생겨나면서 우리 생태 질서를 좀 어지럽지 않을까, 어지럽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안에서도 우리 정보의 독점, 지적 재산도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도 계속 울타리를 쳐가고 이런 형태의 법, 기계론적 법, 그렇게 또 독침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지도 몰라서 우리가 한번 그 부분도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칼 플라니가 거대한 전환을 얘기했죠. 새로운 시장의 출현, 다시 말하면 노동력의 출현이라든지 또 토지가 부동산 시장으로 간다든지 화폐가 후에 화폐 상품으로 가는 그래서 자기 주도적인 그렇지만 결코 자기 주도적일 수 없는 시장이 등장하면서 우리 사회를 교란하고 사회를 위협하는 어떤 이 큰 흐름을
하나 이거 거대한 전환이라고 했다면 그때 우리는 대한민국 최후의 전환 시대를 맞이한 건가. 이제 기후의 정말 인계전에도 와 있고요. 근데 다시 이 커머닝 속에는 제가 이야기하기로 단순한 자연적 대상이 아니라 그 자연적 대상과 함께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커머닝 해가는 여러 가지 지혜들, 신뢰, 연대, 돌보, 배려, 절제, 또 이런 법칙들, 규칙들 이런 거를 다양하게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 할 것 같습니다. 단순한 그 자연 대상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책이 주는 의미 그리고 준수군이 얘기한 대로 역자들의 주가 아주 충실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이 법 그러니까 참 저희들로서는 여전히 무거운 주제 아닙니까? 굉장히 카프카가 생각나는데요. 도달할 수 없는 성에 있는 법.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이 법에 대해서 무겁고 우리를 짓누르고 때로는 객체에서 뭔가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러는데 정말 이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 정말 패러다임을 한번 전환을 해보자. 이 거대한 전환의 씨앗을 우리 한번 여기 유지해서 한번 또 뿌려보자.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박수 한번.